과학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금요일엔 과학터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 오늘은 조금 더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금요일의 과학터치, 오늘도 유익한 강연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교수님 한번 먼저 모셔볼까요? 금호공과대학교 이현수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좀 늦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오늘 어떤 강연 준비해 주셨는지? 오늘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교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혁신할 수 있을지를 오.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교수님 강연 끝나고 저희가 또 질의응답 시간 가져볼 예정이니까요. 교수님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자리로 오시고 네. 강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금요일 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금호공과대학교에서 산업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현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그것이 어떻게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시스템에서 이제 교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사이 이제 딥러닝이라든가 또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교통을 혁신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 과연 무엇이고 자동화랑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과연 디지털 트윈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단 저의 목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어떤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 중에서도 초고속 열차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 보고요. 요사이 이제 또 대두되고 있는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접목해 보면서 오늘의 과학 터치를 한번 체크해 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금호공과대학교 산업공학부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삼성과 LG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주요 프로젝트로서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과 또 정부 연구소들과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 중에 특별히 오늘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수행했던, 그리고 수행하고 있는 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비디오랩이라고 하는, 약칭 비디오랩이라고 하는 실험실을 이끌고 있고요. 비디오랩 중에서 이제 비디오가 이제 지칭하는 것은 이제 버추얼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요즘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나 또 딥러닝, 여러 가지 인텔리전스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이제 새로운 버추얼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실제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센서를 통해서 얻는다고 보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쉽지 않고, 그리고 데이터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버추얼 월드를 구성을 하고요. 그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시켜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움직임이 버추얼 인텔리전스라고 하고요. 또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그리고 현실과 모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데이터에 대한 엔지니어링 optimization 같은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러한 어떤 데이터와 또 관련된 어떤 혁신 기술을 가지고 초고속 열차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초고속 열차 딱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KTX입니다. 그래서 KTX는 시속이 약 한 300k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속열차를 정의할 때는 200km, 시속 200km 정도 이렇게 상회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속열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KTX는 상당히 빠른 고속열차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초고속열차는 약 한 430km, 이따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상당히 빠른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325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30km짜리 초고속 열차를 가지고 있으면 무정차를 가정했었을 때 1시간 이내로 주파할 수 있는 그러한 고속 열차,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고속 열차는 사실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조그만 사고가 있어도 큰 어떤 인재 사항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체크하고 또 고장이 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금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주행 안전성이라든가 또 고장에 대한 사전 예측, 정비 그런 이슈들이 초고속 열차 개발에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초고속 열차 개발을 위해서 과연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응용되고 접목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 굉장히 지겹도록 많이 들으셨고 이제는 조금 이제 성숙된 단어로 다가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하면 주로 이제 대두되는 그런 지금 슬라이드를 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산업혁명이 이제 18세기에 워터파워,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관념에서 들어왔다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그래서 사이버 시스템과 또 피지컬 시스템, 이 두 가지 시스템이 합쳐서 들어오는 어떤 시스템, 그것이 이제 키 모듈로서 역할을 발휘하는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또는 약자로 CPS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독일에서 또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주창되었던 개념이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이것을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떤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을지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어떤 자동차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동화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고가의 어떤 수제 자동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롤스로이스 같은 그런 자동차들은 예전부터 이제 장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기능이 훌륭하신 분들이 이제 수제로 그렇게 하나하나씩 자동차를 이제 제작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훌륭한 기능, 훌륭한 경력을 가진 그러한 하나의 장인이 수제 자동차를 하나 만들고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20대 때 입사를 해서 50대, 60대를 거쳐서 많이 이제 수제 자동차를 명품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왔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이분이 이제 60대가 되니까 그만큼 이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자동차를 조립하고 그리고 만드는 행위가 쉽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회사에서 그분한테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만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멈춰 주십사 하고 이제 로봇을 대신 투입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람이 이제 로봇으로 대치된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자동화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자체가 이제 반복된 일을 계속 수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품질이 유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상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로봇 자체도 반복된 일을 계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된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토크가 풀린다든가 마모가 된다든가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모가 되면 원하던 어떤 자동차의 품질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덜그덕덜그덕 거린다든가 그런 것들을 캐치해서 미리 그런 식의 어떤 마모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팩토리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센서를 도입하게 되는 거죠. 진동 센서라든가 또는 음향 센서, 왜냐하면 소리가 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로봇에 이제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게 되면 소리가 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뒤에 있는 백오피스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센서에 된 시그널을 무선으로 통해서 이제 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신호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 로봇은 마모가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럴 경우에 미리 가서 로봇의
어떤 마모된 부분을 교체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식의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어떤 시스템을 한번 상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스템, 사람이 로봇으로 대체되고 센서가 들어오고 무선에 의해서 데이터가 쌓이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선진화된 팩토리이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사이버 물리 시스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또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는 자동화에 가깝습니다. 오토메이션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오토메이션이라 함은 어떤 프로세스에 로봇 또는 자동화가 들어가고 또 센서가 들어가고 무선 통신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어떤 클라우딩 컴퓨팅이라든가 또는 고장에 대한 예측, 사전 예방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각광을 조명을 받고 있는 그런 디지털 트윈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트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명화, 마스터피스에 조금 관심이 있으면 이 그림을 좀 보셨을 수도 있어요. 1700년대에 다비드라는 이제 화가가 그렸던 소크라테스의 그림,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가운데 이제 손을 하늘로 이제 향해서 하고 있는 이분이 이제 소크라테스고요. 이제 감옥에서 이제 독배를 마시기 직전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비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소크라테스를 그릴 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냥 막 소크라테스를 그리는 것이 아니고 도상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림의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담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조명을 해서 왜 다비드는 소크라테스의 한쪽 손을 하늘로 가리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보고 이것이 디지털 트윈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림은 라파엘로가 그렸던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최초의 이제 아테네 학당을 그리고 있고요. 나중에 이 아테네 학당이 이제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식으로 이제 변모하게 되죠. 최초의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이제 두 그림을 이제 확대해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이 두 명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역시 왼쪽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한쪽 손이 역시 하늘로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와 왼쪽에 있는 이분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수제자인 플라톤이거든요. 그럼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는 왜 한쪽 손을 하늘로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삼각형 하나가 저기 있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은 삼각형일지 아닌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삼각형의 정의는 세 변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변들이 만나는 그런 꼭지각의 합이 180도 파이가 되는 그런 어떤 도형을 우리가 이제 삼각형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을 이 도형을 확대해 볼게요.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여기 있는 한 변이 과연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실제로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삐뚤삐뚤한 그런 어떤 선으로 어떤 두께를 가진 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겠죠. 역시 그런 관점에서 정확하게 이 세각을 측정을 하면 180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또는 작도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기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로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이 삼각형을 모사한 하나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현상으로부터 본질을 구현해내려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이 있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다비드와 라파엘로의 그림에서 보면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현상에 만족하지 않고 하늘 또는 진리 또는 본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추구하려고 하는 이원론적인 그러한 상황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역시 플라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그런 물리적인 어떤 상황들은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현상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이 가리키고 있는 본질을 만들어 놓고 문제 자체는 본질에서 풀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과 본질을 이제 구분을 하고 그래서 그 본질로부터 현상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자동차에 대한 오토메이션, 자동화. 이것은 이 현재 자동차를 만드는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본질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동차를 만드는 어떤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상을 개선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로봇이라든가 센서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그 현상 자체는 조금 개선될 수 있지만 그 현상이 담아내고자 하는 또는 현상을 포함하는 다양한 현상이 포함되어 있는 그 본질을 근본적으로 개혁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은 부족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현상으로 보고요. 그 현상과 매핑되는 본질을 우리가 먼저 찾아놓고 그 본질로부터 우리가 혁신을 통해서 그 본질을 바꾸어주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철학자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제 니체가 있고요. 또 니체의 철학에 영향을 받았던 두 명의 철학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체는 아실 수도 있지만 철학에 이제 조금 관심이 없으시면 이 두 분이 누군지는 아마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분은 발터 벤야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독일의 철학자고요. 세 번째 분은 장 보들리아르라고 하는 그러한 철학자입니다. 먼저 이제 두 번째 철학자 발터 벤야민은 이제 본질과 또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진품과 디오리지널과 그 다음에 가품, 오리지널을 복제한 가품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끌고 갑니다. 기술 복제 시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거든요. 그 책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모나리자 상당히 비싸죠. 진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품을 보기 위해선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제 프랑스로 가야 되고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가야만 되고 이제 모나리자를 보면서 굉장히 좋은 그런 훌륭한 그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평가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모나리자와 똑같이 복제된 가품, 더 페이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페이크를 루브르 박물관의 하나의 기념품 샵에서 2달러에 현일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지금 한 2,000원이 넘겠죠. 2,500원에 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전제 조건은 진품과 가품이 굉장히 흡사하다고 하는 관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진품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가품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진품이 여전히 가품보다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 라고 이제 발터 벤야민이 물어보게 됩니다. 발터 벤야민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개의 진품과 가품이 거의 흡사한 그러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진품은 가품보다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발터 벤야민이 만들어낸 용어가 있습니다. 아우라. 여러분들 아우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여전히 디 오리지널은 더 페이크를 이길 수 있는 아우라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개념을 주창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장 보들리아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전혀 그렇지 않아. 진품은
가품보다 훌륭하지 않고 오히려 가품이 더 훌륭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나리자의 진품에 낙서를 할 수 있을까요? 모나리자의 코스염을 그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나리자에 꽃을 달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진품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가품, 2,500원짜리 가품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낙서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색종이를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하나의 어떤 영감, 인스피레이션 또는 여러 가지 익스페리먼트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익스페리먼트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사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창조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더 페이크는 디 오리지널보다 훨씬 더 중요해 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을 피지컬 월드와 사이버 월드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끌고 가게 돼요. 피지컬 월드는 디 오리지널입니다. 진품이에요.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을 함부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현재 시스템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장을 바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교통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통 시스템을 바로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미 교통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과 흡사한 페이크를 만든다는 겁니다. 페이크는 우리가 고쳐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페이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크에서 고쳐보고 검증이 되면 그렇게 나온 솔루션을 다시 오리지널에 투입하고자 하는 그런 식의 시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 오리지널을 또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어떤 시스템을 피지컬 월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식의 어떤 여러 가지 해법들, 지금까지 공학적인 또는 과학적인 여러 가지 해법들이 피지컬 월드 자체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피지컬 월드와 매핑이 되는 어떤 페이크를 먼저 만들자는 겁니다. 그것이 버추얼 월드라고 이제 이름 붙이거나 혹은 사이버 월드라고 이름 붙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사이버 월드 또는 버추얼 월드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버추얼 월드를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검증된 솔루션을 다시 피지컬 월드에 매핑시키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장 보들리아르는 그런 관점에서 이 버추얼 월드의 중요성을 또는 페이크의 중요성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장 보들리아르는 프랑스인이었기 때문에 이 버추얼 월드를 시뮬라크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뮬라크르가 먼저 기본이 되어야만 하고 그 시뮬라크르, 피지컬 월드로부터 시뮬라크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랑스 용어였기 때문에 시뮬라시옹이라고 불렀죠. 근데 시뮬라시옹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번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페이크, 시뮬라크르를 만들어 놓고 어떤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개선 작업 그리고 그것들을 검증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과 사이버 시스템이 있는 그런 식의 어떤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지컬 월드와 사이버 시스템 이 두 개가 쌍둥이처럼 존재하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디지털 월드에서 이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것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자동화는 전부 다 피지컬 월드 자체에서만 뱅글뱅글 돌았던 거예요. 피지컬 월드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피지컬 월드를 하나의 모사 또는 페이크로 만들어 놓고요. 그 페이크를 통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작업들 그런 것들이 디지털 트윈의 핵심이고요. 이 디지털 트윈이
우리가 요사이 부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 또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자동화와 디지털 트윈을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씩 이제 감이 조금 오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렇다면 어떤 시스템이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그 디지털 트윈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봐야만 하고요. 그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 그리고 처음부터 디지털 트윈이 완벽할 수는 없을 겁니다. 피지컬 월드와 완전히 매핑되는 그러한 트윈을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엔 조악했더라도 조금씩 그것들이 매핑되고 어느 순간 이 사이버 시스템이 훨씬 더 많은 역할 또는 미래의 모습, 여러 가지 예측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를 이제 보겠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센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봇에 또는 어떤 기계 장치에, 어떤 전자 장치에 센싱이 들어가는 것은 데이터를 그냥 뽑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 데이터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피지컬 시스템에서 디지털 트윈의 시스템 또는 사이버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그러한 콜렉팅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센서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템은 뭡니까? 그 클라우드 시스템 안에는 디지털 트윈이 존재해야만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분석에 대한 것 또는 여러 가지 예측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수행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작년과 올해 제가 이제 수행했던 과제를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사이 이제 양팔 로봇 또는 협동 로봇이라고 부르는데요. 코오퍼러티브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도 어떤 작업을 할 때 한 손을 쓰는 것보다는 두 가지 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역시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오퍼러티브 로봇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건 이제 스위스의 유명한 로봇 컴퍼니인 ABB사가 가지고 있는 유미라고 하는 그런 로봇입니다. 문제는 이 로봇이 내가 원하는 그런 아주 세밀한 작업으로 티칭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딥러닝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사람이 어떤 모션을 먼저 취하게 되면 그 모션을 모방해서 이제 그 모션을 흡사하게 모방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진 그런 로봇으로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알고리즘과 기술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뭐 딥러닝이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들어간 거죠. 자, 그럼 이것은 디지털 트윈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어떤 일정 부분의 자동화라는 거예요. 대신에 휴먼과 같은 그런 디지털 트윈, 휴먼 디지털 트윈이 있고요. 또 물리적인 어떤 코오퍼러티브 로봇과 같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또는 사이버 코오퍼러티브 로봇을 먼저 만들어 놓고요.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의 포즈가 또는 아주 복잡한 코오퍼러티브 로봇의 포즈로 매핑되는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구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람의 포즈가 실제적으로 어떤 특정 코오퍼러티브 로봇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그 포즈들이 학습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휴먼 디지털 트윈이 또 사이버 코오퍼러티브 로봇의 디지털 트윈과 인터랙션을 하게 되고 또 그 사이버 코오퍼러티브 로봇이 실제 피지컬 코오퍼러티브 로봇을 제어하는 그런 식의 어떤 관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디지털 트윈 기반의 어떤 로봇 제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사람이 포즈를 취할 필요가 없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냥 사람이 실제적으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는 이러한 그 휴먼 디지털 트윈을 제어함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포즈를
쉽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사람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트윈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의 제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여러 가지 작업들을 전달시키는 그런 사항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휴먼 디지털 트윈을 다음과 같이 이제 구현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인체들의 또는 스켈레톤 모델을 휴먼 디지털 모델로 구현을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식의 이제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오퍼레이티브 로봇의 디지털 트윈도 다음처럼 이제 구현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흡사한 거의 같은 식의 스켈레톤과 조인트 그리고 모션 컨트롤을 보여주는 그런 식의 이제 디지털 트윈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포즈를 취하게 되면 여러 가지 딥러닝. 지금은 이제 제가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은 아닙니다. 딥러닝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휴먼의 움직임이 피처로서 매핑이 되고요. 그 피처를 통해서 휴먼 디지털 트윈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인터액션이나 여러 가지 그 스켈레톤 모델 또는 인버스 키네마틱스에 의해서 로봇이 그 포즈를 그대로 묘사하게 되는 그런 식의 이제 방법들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포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딥러닝 기반하에 이제 사람의 포즈가 이제 휴먼 디지털 트윈을 위한 그러한 그 피처들을 뽑아내는 과정을 간략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예제를 말씀드리면 사람이 포즈를 취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이제 휴먼 디지털 트윈이 만들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휴먼 디지털 모델을 제어함으로 인해서 더 쉽게 로봇의 여러 가지 아주 디테일한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로봇 제어를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디지털 트윈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매핑이 아니라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놓고 트윈을 통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실험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검증된 개념을 다시 이제 실제적인 어떤 시스템에 매핑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이 이제 디지털 트윈 기반의 로봇 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통혁신 중에서 이제 과연 이 디지털 트윈이 초고속 열차라고 하는 부분에 어떻게 응용이 되고 있고 초고속 열차의 개발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현재 고려되고 있는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차는 해무 430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하고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가지고 있고요. 해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딱 이제 들었을 때 포그, 안개 같은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해무가 빠르해 그리고 달리는 무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달린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중의적으로. 그래서 430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시속 430km입니다. 그래서 KTX가 보통 한 300km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차는 이제 430km 정도의 이제 시속을 가지고 있는 초고속 열차이고요. 현재는 430보다 훨씬 더 빠른 그리고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이제 주행 안전성 그리고 진동이 적은 그런 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같이 여러 연구자분들 또 공학자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열차를 어떻게 개발하고 또 혁신할 수 있을 것인가? 기존에는 이 열차 자체를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고 센서를 붙이고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시 적용하거나 하는 그런 식의 작업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지컬 월드 자체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초고속 열차 피지컬 월드 자체는 존재하고요. 그것과 매핑이 되는 디지털 트윈을 먼저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슈들,
또는 미래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다시 실제적인 초고속 열차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공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이제 디지털 트윈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식이라든가 아니면 모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세부적인 모듈 하나하나를 다음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디지털 트윈 모델로 이제 매핑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초고속 열차를 진짜로 만들고 그것들을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또는 서울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실제로 선로를 달려보면서 그렇게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실제로 모델화된 그런 서울과 부산 또는 서울과 어디 또는 어디와 어디를 한번 달려보고 가상 환경 하에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또는 실험해서 초고속 열차의 개발에 넣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이제 대구부터 부산까지의 어떤 실제 KTX 라인을 하나하나 이제 모델링을 했고요. 그 모델을 통해서 이제 선로 자체도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초고속 열차가 달리는 그런 환경 자체도 전부 다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고 또 열차 자체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트윈 하에서 전부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가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그널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떤 물리적인 어떤 시스템에서 센서를 통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가상 디지털 트윈 환경 하에서 그것들을 저희들이 모사를 해서 그렇게 뽑은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데이터는 실제적인 시스템에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 불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하에서 데이터를 제너레이션하고 그 데이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고속 열차가 어떤 특정 상황에서 이제 부딪힐 수도 있죠. 또는 지금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태풍 하에서 초고속 열차가 어떻게 달릴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실제 데이터를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놓고 디지털 트윈 하에서 또 그런 태풍 하에서 초고속 열차가 달릴 때 어떤 식의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보고 그런 환경 데이터를 통해서 초고속 열차 자체를 개선하는 그런 식의 움직임들이 이제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 디지털 트윈을 만들 때 우리가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 데이터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뽑아내고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매핑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이제 열차를 좀 보면 열차 안에 컴퓨터들 또는 제어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제어 장치들을 통칭하는 그런 큰 시스템을 TCMS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TCMS는 이제 트레인 컨트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열차 제어 관리 장치 또는 관리 시스템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그래서 주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동부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센서들이 막 부착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데이터 어퀴지션 시스템이고요. 그런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 또 존재하고요. 또 그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드라이빙 모듈들을 제어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계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제 TCMS라고 하고요. 열차들은 구조상 여러 개의 이제 대차, 보기라고 부르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양들이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TCMS가 굉장히 많은 센서들과 많은 데이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TCMS의 주요 이슈는 뭐냐면 첫 번째로 많은 센서들이 있는데 이 센서들이 진동이 있는 상황에서 측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움직이는 시스템 하에서 이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센서가 만들어내는 값이 조금씩 이제 튄다든가 또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센서의 이상 부분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그 이상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충분히 이제 잡을 수 없는
또는 불충분한 데이터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 데이터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디지털 트윈을 만들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트윈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의 관점의 어떤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핑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와 디지털 트윈 환경하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 두 개는 굉장히 큰 갭이 있을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었던 디지털 트윈은 진짜 복잡한 그런 실제적인 피지컬 모델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할 수밖에 없을 거니까요. 이 두 개의 간극을 맞춰주기 위해서 네트워크 매핑이나 비선형 매핑 같은 어떤 수학적인 도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딥러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선형 그런 최적화 또는 비선형 매핑, 비선형 네트워크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공학적인 어떤 장치들을 통해서 이 데이터들과 데이터들을 매핑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시뮬라크르가 이제 수립이 되게 되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점점 더 처음에는 조악했던 디지털 트윈이 점점 더 같은 퀄리티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발전해서 실제 피지컬 월드와 버추얼 월드가 매핑이 되는 이제 그런 사항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TCMS 데이터를 여러 가지 이제 딥러닝 기반 하에 여러 가지 사항을 통해서 이제 피지컬 월드와 매핑되는 디지털 트윈을 만들었고요. 그런 모형들이 하나의 어떤 딥러닝이 내줘야 될 하나의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들을 어떤 고장을 실제 초고속 열차가 잠재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고장을 분류하고 그리고 예측해서 미리 제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사항에 응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차를 담당하시는 여러분들과 인터뷰를 했고요. 열차에서는 이제 중고장과 경고장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고장들을 이제 중고장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런 고장을 펄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펄트에 하나하나 이제 코드를 붙였어요. 몇 번 고장, 몇 번 고장, 몇 번 고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런 중고장을 이제 미리 예측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제어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 환경화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중고장을 이제 발생을 시키고요. 이 중고장의 발생이 현재 피지컬 월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고장의 발생 확률과 발생 빈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모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중고장이 어떤 식으로 예측될 수 있는지를 다양한 예측 기법을 통해서 딥러닝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시계열적인 방법, 통계적인 방법 또는 하이브리드 방법, 퀀텀 방법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서 이제 고장을 디지털 트윈 환경화에서 예측하는 그런 식의 사항을 이제 구현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 파란색 부분이 실제 초고속 열차, 고속 열차 KTX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이 현재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이제 빨간색 선이 예측되고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 거의 이제 흡사한 그런 식의 고장 예측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이 피지컬 월드와 초고속 열차의 피지컬 월드와 매핑이 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고장 예측을 통해서 나온 것을 이제 고장 조치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예측이 되면 뭐예요? 이제 그것을 조치하고 없앨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장 유형과 고장 부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을 매핑했고요. 그것들을 역시 이제 비선형 네트워크 또는 딥러닝을 통해서 매핑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센싱의 로그라든가 시스템의 상태 데이터,
세팅 데이터, 그 다음에 고장 이력, 그 다음에 진동 데이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것들이 이제 세부 장애별 그런 고장 예지, 그리고 나중에 이것들이 어떤 식의 유형과 매핑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만을 좀 보여드리면 이제 TCMS 고장 코드, 중고장 코드 32번은 통신 불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이 불량되면 고속 열차가 이제 통신이 불량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통신 불량이 일어났을 때 디지털 트윈에서는 이제 재질이 노후됐거나 통신을 담당하는 재질이 노후됐거나 또는 기타 사항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고장 원인과 조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지털 트윈 하에서 하나씩 잡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어느 시점에서 고장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어떤 고장 원인이 예측이 되고 그리고 그때는 어떤 식으로 조치해야 돼라고 하는 관념들이 또는 개념들이 하나씩 이제 디지털 트윈을 이제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한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만들었던 디지털 트윈은 굉장히 조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닝에, 학습에 또는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것이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그리고 우리가 많은 훈련을 하면 할수록 이 디지털 트윈이 현실의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닮아가고 있거나 혹은 훨씬 더 많은 개념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디지털 트윈이 가지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또 다른 이제 640번 고장 코드가 있었을 때 고장 현상이라든가 유형 분석, 원인, 조치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딥러닝에 의해서 그렇게 디지털 트윈에 적재가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로서 이제 플랫폼 스크린 도어라고 하는 게 있죠. 실제로 이제 뭐 서울, 대구, 부산에 가면 이제 지하철이 있고요. 지하철에 이제 스크린 도어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스크린 도어가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닫힘이 불량된다든가 또는 물체가 끼인다든가 모터 불량이 된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많은 센서들이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역시 매핑되는 그런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 디지털 트윈 모델의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뽑아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PSD 플랫폼 스크린 도어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모터부에 센서들을 붙였고요. 이 센서들을 작동을 통해서 데이터가 쌓이고 이 데이터를 디지털 트윈에 계속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 여러 가지 그 요소 또는 움직이는 작업들이 실제 피지컬 PSD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시켰고요. 그 결과 이제 디지털 트윈의 기반에 이제 PSD가 만들어졌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PSD를 진단하고 그리고 실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 닫힘 상태, 그리고 잠금 장치가 불량됐다거나 물체 감지 센서, PSD 안에 물체 감지 센서가 들어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센서 불량이 날 수도 있고요. 또 모터 자체가 불량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실험을 했고 그 결과 이제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99%의 어떤 디지털 트윈 PSD를 만들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PSD가 어떤 식으로 향후 얼마 만에 불량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식의 조치가 들어가야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체크해 보았습니다. 자, 이상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교통 중에서도 초고속 열차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응용이 될 수 있을지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부터는 조금 새로운 이슈를 조금 먼저 여러분들한테 좀 던져드릴까 합니다. 디지털 트윈의 또 다른 이슈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디지털 트윈의 핵심은 데이터를 매핑시켜가면서 이제 트윈 자체를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불충분할 수도 있고요. 또는 불안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이것들을 디지털 트윈에서 어떤 식으로 핸들링할 수 있을지가 또 다른 이슈로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핸들링하기 위해서 퀀텀 피직스, 퀀텀 메카닉스 또는 퀀텀 컴퓨팅의 그런 힌트들을 가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보고 계시는 그림은 이제 그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죠. 그래서 밀폐된 방에 이제 살아있는 고양이를 넣어 놓고요.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양이가 죽을 수 있는 어떤 장치, 가스가 나오는 그런 장치를 이제 만들어 놨죠. 그리고 나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현재 이 밀폐된 공간 안에 들어있는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밀폐되었으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상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살아있을 확률은 50%고 죽어있을 확률은 50%고 이게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관측이 되기 전에는 이 데이터의 값이 실제로 이 값인지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 자체가 픽스된 값이 아니라 흔들리고 있다는 값이 그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딥러닝에서 잡고 있는 것은 딥러닝을 구성하는 X 데이터, Y 데이터가 하나의 어떤 픽스된 데이터로서 지금 존재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X 데이터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죠. 역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큐빗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양자 컴퓨팅이 지금 현재 인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0와 1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비트가 존재했다면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각도 변환에 의해서 마치 클라우드처럼 그런 식의 어떤 공간에서의 이제 벡터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통칭 하나의 비트로서 소화되는 그런 양자 컴퓨팅이 현재 각광을 받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윈과 어떤 식으로 접목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 어떤 센서가 7이라고 하는 값을 내놨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 7은 그냥 7입니다. 센서가 만들었던 7이거든요. 그런데 이 7을 이제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7이 하나의 고정된 픽스된 7이 아니라 떨고 있는 7이라는 거죠. 어떻게 떨고 있냐면 6과 8 사이에 떨고 있는 그러한 7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면 7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6이 50%로 되어 있고요. 8이 50%로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측정을 하다 보니까 평균에 의해서 7이 나왔다는 거예요. 또는 6이 3분의 1이고요. 7이 3분의 1이고 8이 3분의 1인 그런 equal probability를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7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픽스된 쪽에서는 이 7이라고 하는 건 그냥 7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 7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떨고 있는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수집해 놓은 모든 데이터들 또는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데이터들 자체가 픽스된 것이 아니라 다이나믹한 환경 내에서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캐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리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요즘 반도체가 인기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기기들에 센서를 붙였어요. 근데 전부 다 777로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이 이제 0이면 불량이 없는 것이고요. 아웃풋이 1이면 불량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전부 다 센서 값은 똑같거든요. 전부 777로 나왔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불량이 있어요. 불량이 없고요. 어떨 때는 불량이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불량이 없고요. 어떨 때는 불량이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센서 값은 똑같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고 있었던 어떤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 또 다른 센서를 추가적으로 더 붙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7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7이 아니라는 겁니다. 떨고 있는 정도가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델링해서 디지털 트윈이나 또는 센서의 어떤 해석 부분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퀀텀 처리화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디지털 트윈에 넣고자 하는 시각들이 현재 많이 시도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퀀텀 컴퓨팅 또는 퀀텀 메카닉스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트윈의 하나의 데이터 관점에서 접목되고 있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퀀텀 메카닉스나 퀀텀 컴퓨팅을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퀀텀이 가지고 있는 퀀텀 점프라든가 퀀텀 드리프트, 퀀텀 디퓨즈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수학적 모델들이 있거든요. 수학적 모델들은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식의 관점들을 어떤 논리와 어플리케이션에 맞추어서 그렇게 모델링하고 디지털 트윈을 조금 더 새롭고 다이나믹하게 매핑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작업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소개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조금 이제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오늘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자동화라는 관점과는 구별이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트윈을 어떤 식으로 구축할지, 디지털 트윈이 왜 필요할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떤 그 개념과 정의를 한번 던져드리는 게 저의 어떤 목표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들이 이제 촉속 열차의 개발과 또는 실험에서 어떤 식으로 응용될 수 있을지를 간략하게나마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트윈 또는 요 사이에 또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그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내는 데이터 또는 인풋이 되는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처리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현재 양자 컴퓨팅과 어떤 식으로 매핑될 수 있을지를 한번 체크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이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그런 상황이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교수님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술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교수님 통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좀 더 잘 알게 됐는데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말고도 다른 산업에서도 지금 적용되고 있나요? 예, 많은 산업 또는 많은 시스템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뭐 그런 굉장히 고도화된 그런 집적화된 장치 산업부터 하나의 작은 센서에서도 디지털 트윈이 들어가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네. 팩토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이제 그 팩토리를 멈출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현재 실제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슈를 계속적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대신에 디지털 트윈에서 그 문제를 만들어 놓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해결을 실제 팩토리에서 적용하는 그런 식의 이제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게 이제 팩토리뿐만 아니라 발전소라든가 또는 선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에서도 이제 응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지금 이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조은우님께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고장을 예측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처럼 범죄를 미리 예측하는 것도 이 기술로 가능할지 궁금하시대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든가 어떤 디지털 트윈을 얘기했을 때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를 네. 많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물론 그렇게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이 지향하고 있는 어떤 현상을 하나하나씩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의 일단 시초로서 바라보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시초로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디지털 트윈 자체가 처음 만들 때는 굉장히 조잡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조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것이 이제 데이터가 쌓이고 또 피지컬 시스템과 서로 이제 인터페이스 하다 보면 네. 실제적으로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 점차 발전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억지일 수도 있지만 범죄들이 예측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라고 하는 것들을 예측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연구가 진행이 되고 그게 또 결합이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저도 좋아하는 있겠군요. SF 소설이긴 한데 네. 또 그것을 영화했지만 그런 게 하나의 지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조현우님께서는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으면 어떤 분야를 공부하는 것이 좋을지도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디지털 트윈을 하나의 어떤 소프트웨어나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일단은 하나의 어떤 관계 또는 매핑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피지컬 시스템이 있고 피지컬 어떤 모습이 있고 그것과 매핑이 되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고 하나의 어떤 상황을 만들고 네. 그 두 개의 데이터를 서로 이제 매핑시키는 거죠. 그게 다름 아닌 함수거든요. 네. 그래서 딥러닝도 사실은 함수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함수가 이제 바탕이 되는 여러 가지 네. 학문들이 있어요. 뭐 수학, 통계학, 모든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이공학적인 여러 가지 모든 죄송합니다. 교수님께서 또 바쁘게 오시느라.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 또는 여러 가지 공학적인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디지털 트윈과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디지털 트윈을 메타버스와 결합해 스마트 팩토리를 가상 공간에서 관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시대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왔던 개념이고요.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굉장히 거대화된 하나의 디지털 트윈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그 자체를요? 예. 아니면 그 메타버스 내부에서 하나하나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작은 디지털 트윈의 결합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어, 근데 요 사이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은 일단 구축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네. 그 메타버스와 실제적인 피지컬 모델을 인터페이스 시키는 그런 관점에서 디지털 트윈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사례는 요즘은 면접장을 그렇게 또 꾸며 놓으시기도 네, 하고 예. 대학교 신입생 OT나 이런 거를 메타버스를 통해서도 예,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디지털 트윈이 결합된 그런 기술인 건가요? 그럴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실제적인 쪽으로 제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단방향이 아닌 또는 양방향의 어떤 그런 사항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매핑, 그 매핑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일단 하나의 어떤 공간상에서 그 메타버스 하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통해서 메타버스가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또 그런 데이터의 어떤 모사,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이제 피지컬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조금 더 들어가면 새로운 메타버스의 어떤 개념이 구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는데 이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학과는 어떤 학과가 있을지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진학을 하고 싶다면 어떤 학과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제가 어떤 특정, 제가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있긴 하지만 네. 어떤 특정 학과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함수를 다루는, 매핑을 다루는 모든 공학이나 이학들이 사실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개념들을 견지하고 있어요. 또는 아까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철학도 사실 디지털 트윈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글쎄 어떤 특정 제가 전공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네. 과학과 또는 공학과 이학 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융복합돼서 여러분들 이제 관심을 가지면 그것들을 가지고 디지털 트윈으로 이제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 멋진 강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늦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 또 금요일이라 근데 또 이렇게 멋진 강연 들려주셨으니까요. 오늘도 정말 유익한 강연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유익한 강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엔 과학과 더 가까워지세요. 고맙습니다.